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인류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됩니다.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바다를 일본은 방사능 물질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더욱 두렵습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해양 생물은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 물질의 매개체, 전달자가 될 텐데 중국, 홍콩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안전하다고 외치기만 합니다. 과연 안전합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어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과 이 정부는 바닥에 흐르는 민심을 정녕 알지 못할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와 이거 봐 살이 실한 거 봐. 이 대게가 왜 이래 무거워? 이거를 2kg에 스픽스몰에서 택배비 포함해서 6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 개는 다리다리마다 살이 완전히 찰지게 들어가 있고 이 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대게다. 직접 드셔도 좋고요. 공항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 함께 나눠 드시면 더욱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주문이 후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대게 광고가 나갔는데 이제 해산물 광고도 해산물 판매도 좀 조심스럽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매하는 마지막 수산물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0세트 한정 판매라서요. 다 구입해 주십시오. 50만 구독자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아리랑곡에 넘고 있습니다. 좀 지지부진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구독 많이 권유해 주십시오. 9월 7일 50만 달성 예측해 봅니다. 그날은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스픽스가 구독자들에게 푸른 하늘이 되어주세요. 추석 전에 큰 선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글 보내주셨고요. 제 느낌엔 9월 2일이 50만 D-Day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항상 유튜브를 열면 늘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는 표시가 있어서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래서 더욱더 반가운 스픽스. 명품 시사 프로그램으로 늘 우리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8월 중에는 5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제 9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8월 안에 50만 구독자 달성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 1시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참 두렵습니다.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두수 대표.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세계 각국을 이해시키고 주변국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이런 노력보다도 미국만 잡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추진해왔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흐름을 보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이제 한국이 추진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본이 애초부터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오면서부터 이제 오래된 외교 관계를 설정해 왔는데 이게 바이든과 기시다가 들어서면서 이게 완성된 느낌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외교나 이
이번 그 과정에서의 성과는 미국, 일본이 최대의 그 성과를 얻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여기에 그냥 그 행동대로 들어간 느낌인데 이것이 이제 후쿠시마까지 연결이 다 되니까 참 안타깝고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본인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국민과의 소통이나 이런 건 일치 안 하고요. 또 뭐 기자회견도 없고 또 한국 언론과의 그 어떤 인터뷰도 없어요. 보면 외국에 나갈 때 뭐 꼭 외신을 봐야 이 사람이 뭘 지금 하고 있고 뭔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걸 알게 되는 정도. 이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쯤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이 어떤 성명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차관을 시켜서 뭐 정말 이상한 논리, 우리는 뭐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우라통이 이렇게 터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교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도 전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 도와주기 위한 어떤 세레모니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갔다 오자마자 기시다 총리 현장 가고 어민단체 만나고 탁 이렇게 방류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메뉴얼 주 일본 대사가 후쿠시마현 찾아가서 수산물 먹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일본에서는 1년의 계획된 방식,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캠프 데이비드의 결과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은 일본의 전반적인 계략에 그냥 순순히 넘어가 준 거죠. 제가 몰랐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충분히 알았고, 그러니까 가기 전만 하더라도 원전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의제가 아닌 게 토론이 안 되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돌아와서 방류 투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인정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문제였겠죠. 그리고 그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면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용인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가 더 답답한 건 어제 조카를 만났어요. 예. 제주도에 사는 조카인데 초등학생 조카예요. 초등학생. 제가 방송 나온다고 물어봐요. 오염수 방류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나중에 울어요. 어떻게 하냐고, 내 앞으로. 그래서 야, 이거 답답하다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전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특히 대통령과 정부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절망하는 사람들은 10대, 20대. 왜냐하면 더 오래 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절망적인 시대, 일자리도 없는 시대에 더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청춘 또는 청소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답할 방법도 별로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절망스러웠어요, 어제 저녁에는.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1시 이후에 더 심해지겠습니다만. 온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마저도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해석이 되고 그래서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네. 이 정도 국민이 걱정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대통령은 충분히 본인의 의견이 알려졌다? 밝혀졌다? 이러기 때문에 언제 밝혔어요? 글쎄 말입니다. 충분히 밝혀졌다 그렇게 생각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네.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기 대통령실 때문에, 입장은 네, 그렇기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뭐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라,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책임지고 일본과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대통령의 육성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죠. 그런데 뒤로 숨어버렸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지난번에 재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책상 앞에 트루먼 대통령 명패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럴 때 대통령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마치 명패 뒤에 숨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명패 뒤에도 숨고 뭐 차관 뒤에도 숨고 여당 뒤에도 숨고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사들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대통령이 직접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잼버리와 관련돼서도 본인이 잼버리 개최되기 전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뭐 우리가 많은 것을 도와주겠다 해놓고 개영식에도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잼버리가 파행으로 되니까 또 잼버리에 대해서는 또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게 맞는 것이냐, 좀 한탄스럽습니다.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유튜브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누가 결정을 해가지고 저러한 방식의 홍보 영상까지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일본에서도 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국감에 나와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하던데, 왜 저렇게 무리해서 할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저히. 전혜영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미국 가셔가지고 노래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부각이 되는데,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때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안전할 때, 특히 다른 나라와의 어떤 대척점이 있을 때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우리 국민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보내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서 집 나간 대통령 찾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말 필요할 때 어디에 계시냐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당이 주도한 촛불 집회에 이제 갔다 왔어요. 어제 참석하셨어요? 예.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초반에 우산을 들고 있어도 뭐 온몸이 다 젖을 정도인데,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은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우비를 입고. 근데 이게 아무리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여성 당원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엄마들로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30년간 지속될 문제면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사실 좀 야당이 뭐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우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제는 그래도 야당 의원들하고 시민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정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좀 오랜만에 그래도 야당이 좀 뭔가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이 오신 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는데, 전부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지금 뭐 주최측 추산을 한 1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민주당 뭐 의원, 원외위원장, 지금 화면 보시면 뭐 일반 당원, 당직자뿐만이 아니라 저 사진은 저 행사가 있는 계단을 향해서 집힌 것이고요. 저 사진 바깥에 저는 있잖아요. 예. 저 사진 바깥에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 수백 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 그분들이 와서 저 상황을 막 비가 내리는 대로 휴대전화로 너도 나도 찍어서 이거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정치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문제, 생명과 안전의 문제, 그리고 미래 세대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빗속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군요. 어제 촛불 집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좀 들어볼까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김두수 대표 규탄해야 되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 상태에 오면 사실은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 방조 또는 동조 뭐 어떤 의미에서는 즉 그 홍보까지 해서 결국 일본에 면죄부를 줘버렸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정확하다면 국회에서는 이제 피해 어민과 피해 어민을 비롯한 요 업계 영업을 하는 이제 수산물을 다루는 이런 데 대한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현실적인 수단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일본은 그나마 뭐 7천억 정도의 그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대비를 좀 한다는데 한국은 일단 저 예산도 아직 전혀 이제 잡혀 있지 않고 뭐 일단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어민들 지원 대책으로 예산을 준비한 건 있더군요. 예비비. 예비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야경 뭐 학교 급식이라든지 뭐 이런 공공기관 급식에 이제 수산물을 소비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런 그 부분에 일단 시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세계에서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는 그 핵 공포가 현실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강대국 간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상당히 그 공포가 이제 내려갔는데 대신 그 70년대를 지나고서는 식량이라든지 기타 자원, 석유 이런 것들의 고갈이라고 하는 이제 로마 클럽의 이야기가 나와서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인류가 그런 걸로 뭐 상당히 위기에 올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현실적인 위협이 기후위기다. 이쪽으로 이제 거의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다시 50년 전 핵 그 위기까지 다시 이제 더해지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일본은 과거에 보면 고질라라는 영화가 태평양의 핵실험의 결과에 의해서 괴물이 탄생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공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진과 비롯해서 이제 이런 핵 공포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현재 일본은 그 일본 정치의 어떤 한국보다는 시민 사회가 약해가지고 억눌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제 24일 날 이걸 한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여론이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30% 이하 지지율로 좀 추락하고 있고 시민이나 언론 이런 데서 막 그 대대적인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그동안 이제 숨겨놓은 자료 그러니까 뭐 그 새로운 이런 방류 말고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갑자기 이제 언론들이 나서기 시작해서 일본도 지금 막 여론이 반전되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 너무나 그것들을 방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게 되돌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됐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참 아쉽습니다. 지금 일단 국민의힘에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가 있죠. 성일종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정부 대책으로 내세운 게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 방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정부와 한라인 개설,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 태평양 10곳을 포함한 218곳에서 해수 채취 계획 이런 정도거든요. 이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정욱 교수? 하나만 하는 얘기죠.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왜냐면요. 상주 요청했었잖아요, 우리 정부가요. 그것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쿄 전력과 일본 정부가 주는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중단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주도 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숨기겠다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큰 문제는요. 이제 일본 신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구화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30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마이니치 이런 신문들 그 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신문도 일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오는 건 영구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탱크의 70% 정도는 방사능 물질 농도가 기준치만으로 안 내려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답답한 거죠. 영구화 계속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핵 오염수가 계속 앞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지하수는 계속 위로 올라갈 거다. 이 상황들을 방치한다? 저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안 할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반전시켜서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 빨리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전 그래서 지금 상황은 무슨 예를 들면 어민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방류를 빨리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안 할 거고
국민의힘도 안 할 거고 정부도 안 할 거잖아요. 좀 다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이 많이 반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세계 시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뭉쳐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도 제가 볼 때 답답한 얘기이기도 해요. 언제 그분들을 모아서 언제 압박해서 방류를 막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유일한 방법은 시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에 걸쳐서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그런 긴 기간 동안 흘려보낼 요량이라면 그 정도 기간에 걸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염수를 30년간 보존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반감기가 있으니까 훨씬 더 영향이 약해지고 안심이 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 오로지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대책 내놓았고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기준에 맞지 않으면 국제적인 제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도 궁금합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위반이 되는데도 방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빨리 일종의 긴급 조치를 해달라라고 우리가 제소도 하겠다. 장성철 소장 좀 총리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나 하는 분으로 인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말이 웃긴 게 뭐냐면 기준을 넘어서서 방류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거는 방류가 안 되는 거죠.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언제 뭐 제소를 해가지고 언제 중지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상황을 되게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일본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전문가가 상주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앞에서 직접 요구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건데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앵커께서가 30년 동안 방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50년 될지 60년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원자로를 폐쇄하지 않았잖아요. 하루에 100톤씩 오염수가 계속 나온답니다. 원자로 폐쇄를 2051년도에 한대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폐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염수가. 그거 계속 방류하겠죠. 그러면. 큰일 났어요. 정말. 이렇게 일본의 저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유감이나 항의나 우려 표명 같은 거를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저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바다에서 오염수 측정을 막 했는데 정말 유의미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아졌다. 이러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총선 정말 이길 생각을 꿈에도 하면 안 돼요. 총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실 때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주제에서는 벗어난 얘기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안 보이면 총리라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이. 네. 그리고 왜 한덕수 총리였습니까?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고 행정 경험도 전무하니 총리를 한번 지낸 분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을 사서 총리로 발탁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국내 문제는 총리한테 맡긴다든지 뭐 본인 외국 나가기 좋아하니까 그러면 나는 외국에만 나가고 다닐 테니까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근데 총리도 안 보이고 대통령도 안 보이면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정부며 국민은 어떤 정부를 믿어야 됩니까? 그걸 내막을 얘기를 하자면 저나 우리 스픽스의 생존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자세하게 이해가 안 말씀을 가는데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막이 있습니까? 내막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근데 기본적으로 아니 내막이라면 대통령도 안 보이고 총리도 안 보이는 내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한덕수 총리였느냐라는. 실세는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세가 따로 있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움직이는 실세 그룹은 따로 있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도 아니라고요? 실도 아니다. MB계예요. 대통령 실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뭐 흉흉한 소문들이 있는데 그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긴 어렵고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책임 총리,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거는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초창기에는 좀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권한을 축소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문 보고 국정을 판단하는 국무총리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냥 시간 가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총리 바꿔봤자 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때까지는 인준 안 해줄 테니까 그냥 무의미한 한덕수 총리 그냥 끌고 가자. 실수만 하지 말아라.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정치권 오래 계셨는데 역대 우리 정부 가운데 이처럼 있으나 마나한 국무총리 본 적 있으십니까? 좀 없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는 항상 무의미했는데 이 정도로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국무총리 하면 국민들이 좀 신망도 이렇게 보여주고 존경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요. 투명인간 취급. 아니 책임 총리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전혜영 교수 군부 독재 시절에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총리라도 좀 신망이 있는 사람들을 막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탁된 사람들이 제가 떠오르는 것만 해도 뭐 김상엽 총리라든지 강영훈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나름 국민들이 조금은 기대할 만한 그런 분들을 찾는 노력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참사가 나거나 재난이 났을 때 대통령도 중요하고 총리가 또 이제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공무에 있는 경험들이 빨리 나서서 그 아픈 현장에 어떻게 이게 수습이 돼야 되는지 또 역할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재난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태원 참사 발생한 이후에 기자간담회 할 때도 뭐 웃는다거나 이상한 농담을 해서 외신 기자들이 오히려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가족들하고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그곳을 찾아갔다가 가족들 항의를 받고 가면서 그 가족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비난하고 있던 극우로 불리던 사람들하고 또 막 악수를 하고 간다던가 그러니까 도저히 역할이 안 보이는 것이고 잼버리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당시에는 청와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각 부처와 관련된 일은 총리실에서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뭐 가축 전염병 문제, 사람에 인한 전염병 문제, 그다음에 뭐 제설 문제 이런 온갖 문제는 또 총리실이 각 부처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리실 사람들을 사실 저도 굉장히 만났고 총리실 분들이 정말 강원도와 조직위와 이런 데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총리가 뒤늦게 나타나서 뭔가 이벤트를 하고 결국은 총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장관도 책임을 안 져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감사받고 수사받고 이런 현장이다 보니 대통령도 안 보이고 총리도 안 보이고 이거 가지고 정말 첩첩산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덕수 총리 개인적으로는 총리 한 번 하고 그만하는 게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김종욱 교수 윤석열 대통령도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가 궁금한데 한덕수 총리는 왜 또 총리를 두 번 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권력이라는 단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계속 찾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MB2 시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즌2.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그 MB 정부 아시겠습니다만 국민한테 엄청나게 질타받은 정부였었습니다. 진짜 그 당시 시민들이 집회 나와서 광우병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었죠. 그 고통을 겪고 또 자기의 수장이 감옥에 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뭐 대단히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만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토 중내에서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건 권력의 단맛을 아는 거죠. 권력의 단맛이 뭐겠습니까? 권력과 권한을 행사해서 자기에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밖에 다른 뜻이 없겠죠. 만약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일을 한다면 국민이 이 정부를 이렇게 예를 들면 지지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권력의 단맛
것을 보려고 한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대통령과 MB계는 거래했다고 봐요. 내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어떤 성적을 내줄 거니까 우리에게 권력을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내년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향, 방식, 나쁜 짓들만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참 답답합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항상 선거를 통해서 응징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답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하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는,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좀 철퇴를 내려줘야 된다. 다시 또 그 와중에도 권투 중례를 꿈꾸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끊임없이 응징을 해내는 것들의 역사가 쌓여야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지켜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합니다만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응징해 줄 수 있는 여론들, 시민사회 힘들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 님이 한덕수 총리는 하버드대 변소총석과 나왔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하버드 나오면 뭐 합니까? 이번에도 또 KBS 이사장 서울법대 출신 판사가 됐던데 이 정부는 뭐 자리만 생기면 야 어디 서울법대 나온 사람 없냐 이렇게 찾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기염소님이요. 훗날 아빠는 핵오염수 방류되는 날 뭐 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요. 그러니까요. 최대우님. 침침한 눈으로 헌법 전문을 보니 말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윤 대통령이 항상 나는 헌법주의자다라고 외친 이 말 벌써 휘발되고 증발되었나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몽땅연필님, 국민이 나서서 반대 서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리두비님, 내년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후퇴하는 교육적 불안한 치안, 학폭, 이제는 오염수 방류까지.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 걱정 이해가 됩니다. 이민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야당 및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윤 정권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합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탄핵은 이제 워낙 정치적인 사안이니까 지금 논의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 시민 불복종 운동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김도수 대표 어제 민방위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부 뭐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신용을 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거의 참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유심히 봤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시민들 이렇게 피하는 것 같지도 않고 차는 그냥 쌩쌩 다니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걸 안보의식 해이 때문에만 그런 것으로만 볼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뭐 6년 만에 해서 감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게 6년 만에 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 생각하는 그 신문 시각도 참 코미디 같고 뭔가 이 정부가 지금 왜 그것도 지금 핵 대비 뭐 훈련 아니었습니까? 너네를 어떻게 믿겠어?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예. 일단 뭐 말만 앞서고 말만 뭔가 크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대책은 별로 없고 또 그 능력도 없고 뭐 이런 게 많이 보이는데 실제 뭐 한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핵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미국하고 같이 이제 이 을지 훈련 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미국이 뭐 이 부분에 그렇게 찬성을 안 해서 공식적으로는 핵 대피 민방공 훈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민방공 훈련이었는데 민방 훈련인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거는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과 전쟁이 대한민국 미래의 제일 우선순위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한미일 이런 그 준군사 동맹까지 가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럼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스위스처럼 그 핵 대피소를 지어야죠. 공공도 짓고 스위스는 어떤 식이냐면 각 개인도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대한민국이 주택을 지으면 우리가 그 지하 반지하방이 많은 이유가 70년대 그걸 대비한다고 그걸 막 너무 강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도 집을 지을 때 대피소를 의무화해놨어요. 그래서 만약 집에 대피소가 없으면 세금을 그에 해당하는 일정도 세금을 내기까지 강제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다 몰고 갈 대한민국 거기에 동의할 국민들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온갖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안보나 전쟁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 우리의 외교 역량이나 안보 역량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일선적 단선적으로 그냥 그 부분 즉 미국과 일본이 뭔가 이게 북한 핵에 대응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니까 거기 쏠려갔죠.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생각은 북한이겠습니까? 중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면서 실질적으로 내실이나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실질적인 그 전쟁에 대비할 그거에 대해서 체계화시킬 계획과 능력도 없으면서 분위기만 계속 그걸 몰아가면서 정치와 이런 모두 반공과 이런 반공 우파 즉 이런 처신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도 이제는 옛날처럼 쏘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심판할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하다 생각나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일하게 2개의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혼밥하지 않겠다. 두 번째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건 그 전 정부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지금 그걸 지키지도 않고 있어요. 혼밥은 모르겠습니다. 뭐 술을 넣고 어쩐지 모르겠는데 부하 뒤에 숨지 않겠다. 이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요. 소통 이야기하면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겼는데 용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기본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감정상의 괴리 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뭔 말이냐면 정권을 향하는 국민들의 감정과 시선이 4단계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정권 출범할 때요. 그냥 우리가 찍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은 쪽에서도 기대하고 환호해요. 막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면서 일을 해봤을 때 본인의 기대만큼 안 되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권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요.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강압적인 통치 방식을 서서히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국민들은 처음엔 두려워하지만은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은 두려움 단계에서 조롱과 비아냥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검찰권을 동원해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구속시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본인들을 신뢰하거나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통치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마음 같은데 그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국민들이 이제 조롱과 비아냥으로 넘어서게 되면은 국가 통치가 불가능해져요. 뭐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냥 만평에 되게 조롱하거나 아니면은 풍자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참 위험한 단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뭘 기대를 해?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불가능합니다, 통치가. 강압에 의한 통치, 지금 이제 검찰 정권이니까 검찰을 이용해서 뭐 강압적으로 또 공포를 주면서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그런 강압에 의한 통치에 그 지배당할 때는 따를만 할 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군사 독재 때 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너네들은 떳떳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강압 통치를 할 때 그래 너네 검찰 정부 너네는 정말 떳떳하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너는 왜 또 이재명 당대표 얘기를 해? 막 그러시겠지만은 야당이 본인들의 주장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명분의 우위에 쓸 수 있으려면요. 일단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조사 단계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당에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에이 이재명 뭐 그냥 뭐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욕하는 거지 때에 따라서 내일에 검찰 나와서 조사받으세요. 또 며칠 후에는 재판정 나와가지고 재판받으세요. 이래버리니까 거기에 완전히 발목 잡혀가지고 야당이 국민을 대변해서 하는 여러 가지 주장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의 도덕성을 얘기하셨는데 네. 다시 이제 이쪽 정부로 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의 시초가 조국 일가 표창장 위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분개했던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경력 위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조작 이런 걸 보면서 너네는 뭐냐? 어떤 죄가 더 크냐? 표창장 위조하고 잔고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걸로 사업해서 이익 번 너네하고 누가 더 죄가 크냐? 그런 너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아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고, 또한 내년 총선 전망을 해보면 오늘도 뭐 어제도 발표됐던데요. 가장 보수적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던데 거기서도 민주당, 야당의 승리를 점치는 국민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심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정권이나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지율이 안정화돼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총선에서 무난하게 일당이 될 것 같아.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을 읽는 안테나를 완전히 발로 밟아가지고 갖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신념과 고집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왜? 저기 이재명 당대표가 있잖아. 돈 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참 무서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만두면 네. 민주당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겁니까?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또 네. 뭔가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그들이 예를 들면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계속 언론에다가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도덕성이 무너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건강하지 않은 비판의 생각이 드는 것이고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아니 야당 당대표를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소환 조사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유무죄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재명 당대표를 타겟으로 삼는 건 제가 볼 때는 매우 좀 비겁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얘기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바쁘니까는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야당 당대표만큼 검사들이 예를 들면 바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프레임이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레임이긴 한데 그 프레임을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거는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두면 공격 안 할 거냐고요. 그럼 돈봉투 사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2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라고요? 다른 캠프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수사하다가 안 나오면 여기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검찰 방식의 정치가 벌어진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는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야당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저런 식의 검찰발 야당 파괴와 죽이기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 때문에 오늘 또 주제가 또 잠깐 옆으로 빠지게 됐는데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부분 한번 짚고 그러면 갑시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네.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검찰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기 중에 청구하면 아무리 본인이 그거를 포기하고 싶어도 법상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 수사를 쭉 해가지고 이미 뭐 할 만한 건 다 갖춰져 있을 텐데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하지 않고 9월 회기가 시작되면 청구하겠다는 그 심사는 뭐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로 그렇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법원에서 명확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진상 실장을 뚫지를 못한 것 같아요. 백현동, 대장동, 뭐 쌍방울 이런 것들이 다 중간 단계에 정진상이라는 핵심 분신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한 단계 더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것만 갖고 우리가 비회기 때 영장을 치더라도 법원 가서 기각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까지 다 병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 제출하겠다. 그런 방침이 서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쌍방울도 지금 조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화영 부지사가 명확하게 뭐 언론 보도에는 뭐 보고했어요.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이렇게 나왔지만 명확한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를 못한 것 같고. 그러면 8월 31일 날은 조사가 안 끝나고 9월 1일은 조사가 끝납니까? 뭐 김성태 쌍방울 그룹의 회장이 지금 말을 바꾸고 있고 증언을 새롭게 강하게 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가인데 이화영 부지사 수준의 사람만 보고 내가 북한에다가 300만 불을 보냈겠냐. 그리고 나는 다 들었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다 보고했고 다 통화하고 또 나랑도 전화 바꿔주고 이런 거 다 내가 다 얘기 들었고 경험했다. 조사가 덜 됐고 자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질문의 요지는 비회기 때 하면 될 거를 굳이 회기 때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장성철 소장은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조사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됐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을 좀 분란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그거 있는 것 아닙니까? 같아요. 결국에는 영장 청구하게 되면 뭐 이재명 당대표가 약속했고 의총에서 우리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그냥 무조건 가결시키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뭔 소리야 지금 이건 정당한 체포동의안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방어해야 돼. 이렇게 막 서로 내부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동훈과 검찰이 얘기하는 차고 넘치는 증거는 지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차고 넘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증거가요. 이게 계속 부르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거 증거가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찰 스스로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대장동 문제 관련해서 428억 돈 받기로 거잖아요. 이거 기소도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500만 불 MOU가 있다는 거잖아요. MOU가 북한과 체결한 MOU를 까라고요. MOU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말한 것처럼 이게 스마트팜인지 제가 볼 때 스마트팜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광물 아마 MOU 맺었을 거예요. 자, 차고 넘치는 증거를 까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스스로는 계속 뭉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치적이다. 검찰이 하는 행위는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있는 거다. 정치행위. 그럼 또 한동훈이 그러면 그걸 진두지휘하는 거잖아요. 탄핵해야죠. 한동훈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위험한 분. 뭐가 위험해요? 아니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하자고 얘기하는 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한이에요. 탄핵이 아니라 탄핵이 위험하다는 발언이 아니라 한동훈이 모든 걸 다 지시하고 결정하고 있다. 그 발언은 확인된 게 아니니까. 본인이 국회 본회의에 앉아가지고 20명이 돈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피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검찰의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조금 한 말씀만 드리면 언제부턴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 사실의 뭐 명확강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주를 할 수가 있나요?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뭐 증거인멸이라는 것도 사실상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말씀해 주셨듯이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떻게 인멸하려고 했는지 이게 가능한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누구 하나 만나기만 하고 전화통화만 해도 온 언론에 다 흘러나오고 있어요. 누구 하나 접견한 거 그 내용까지도 법무부 허가했는데도 마치 대단하게 무슨 특권상 되느냐 비틀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저는 이거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이 발상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검찰이 그럼 수사를 안 했냐. 수백 건, 수백 명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실력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질질 끌면서 야당에 대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고 유사한 얘기가 많은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현재 영장 실질심사 판단하는 판사들 성향을 보면 현재 수준의 증거를 갖고 영장을 쳤을 때 이거는 기각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바뀌고 나서 또 영장 담당 판사들 인사 이동을 좀 시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확실하게 발부될 수 있을 때 영장을 치겠다라는 설도 있고 지금 보면은 서울 그러니까 중앙지법 거기에 있는 영장 판사들이 조금 더 발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남 FC 건 같은 경우와 그리고 이제 쌍방울 대북송건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안 하고 병합을 해가지고 서울 영장 판단을 받아보겠다. 그런 얘기도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자신은 없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저는 뭐든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 선을 지키면서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거의 조롱하고 뭐 이렇게 비판하고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그러냐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 그럼 나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당당하게 청구할 거면 청구하든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럼 이제 청구하겠지. 안 해요. 왜 안 하나? 자신이 없어서? 아니 어찌됐든 그렇게 큰 소리 쳤으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순간 청구가 들어가야 상식적으로 맞는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회기에 들어가면 그건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는데 표결을 딱 붙여놓고 한번 보자. 민주당 너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선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안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민주당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야 우리가 9월달 이후에 회기 기간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시키자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의사 정족수 결정 정족수를 우리가 무산시키기 위해서 딱 앉았다가 그냥 퇴장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다음번 본회의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질질 끌려가요. 민주당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영장을 치면은 이번에 국회 내에서 확실하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하시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기각, 야당 대표니까 도주울이 없고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날개를 다는 거 되겠죠. 면죄부를 받은 거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다 검토를 해서 검찰에서 영장 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김두수 대표 국회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을 하지 못하는 일사부재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 한번 이렇게 처리가 안 되면 혐의가 다른 혐의가 되더라도 또 체포 동의안을 낼 수는 없는 건가요? 통상 이제 그 지금 올리는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퇴장을 해서 표결이 안 되면 본회의가 열리는데 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두 번 한다는데 만약에 이제 사안을 바꿔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전혀 다른 사안으로 올리면 또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의 전체 보면 강호의 도가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전을 보더라도 적장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적장의 어떤 최소한의 그 예의를 지켜서 뭐 어떤 전투가 끝나면 뭐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다든가 뭔가 추종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한동훈하고 윤석열 정부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 그 윤리적 도덕적 이런 그 기준을 허물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거의 뭐
제 식으로 표현하면 배륜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치의 규칙이나 최소한의 상대를 적이나 타도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같이 공동 경영하는 한쪽의 어떤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 적어도 뭐 절반 이상의 절반 정도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떻게 적을 무너뜨릴까 생각해서 지금 영장 청구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에 뭐 완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말하면 잔대가리만 계속 돌리면서 국민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언론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한쪽을 뭐 먹칠을 해서 이재명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거의 여론 재판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가 정당하겠습니까? 장성철 소장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 얘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 왔는데 뭐 그것도 중요한 건데 장성철 소장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주 시급한 문제니까 이쪽 토론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네,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하반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말 가장 큰 관심이 될 수밖에 그러면 없고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금 국민들은요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두렵죠. 저도 그래요. 맞아요. 정말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지금 워낙 많은 일이 생기니까 예전에는 이거 하나로 거의 뭐 몇 주간 갔어야 될 그런 논란들이 점화도 되기 전에 다른 논란으로 막 묻히는 그런 시국입니다. 예를 들면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같은 경우에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이 개입됐을 것이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나라를 흔들 문제였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터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관심을 못 가질 정도로 확 쏠려요. 그러면 지금 저는 마음속으로 박정훈 수사단장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까. 우리 국민들이라도 저렇게 힘들게 맞서서 싸우는 한눈에 봐도 강직해 보이는 저 군인에게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이슈를 진행을 해요. 네. 한숨 놓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데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나오기 전에 온 나라가 지금 흔들렸던 의혹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에요. 저게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국토부가 한 일인가 아닌가? 이거 밝혀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그것도 다 들여다보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이 생겼어요. 의혹이 계속 악재죠. 궁금하죠. 우리가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진실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생겨서 가야 되고 이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게 생겨서 가야 되는데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생겨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못 다루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얘기하자라고 길을 탁 막는 게 저는 받아들였지만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저만큼 비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장성철 소장만큼은 보수파에서 보수파 쪽에서 네. 뭐 이현주, 뭐 신인규 이런 분들도 같이 계시지만 제가 이제 들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막 이렇게 정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중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툭툭 건든단 말이에요. 조사받으러 와, 재판받아, 이런 비리 혐의 있지. 자, 다른 사람은 이런 증언을 했어라고 하니까 야당 주장 자체가 묻혀버리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재명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과 아니면 다른 플랜 B로 하는 것과 다른 분이 나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는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거예요. 변수가 중요한 관심사예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니까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가면 국내 정치의 어떤 관련된 부분으로 주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내 정치보다도 우리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과 안전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돌아와서요. 아까 김두수 소장께서인가 김정훈 교수께서인가 이거는 방조를 넘어서 공조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정부의 태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어제 기자회견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방조를 넘어 공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오염수 방류로 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네, 그리고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또 전해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이어서 들어볼까요? 22일 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장관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또 안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처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EA의 종합 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그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어지간한 이야기를 다 들으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10수분 이상 이야기했죠. 정부의 입장은 뭐 일관된 했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정부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찬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렇게 묻는데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영 교수 네. 입장 밝히기가 곤란하다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 영상 만들어서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 말이야. 지금 일본 어민들이 일본 정부와 독재전력 상대로 다음 달 좀 소송 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일본이 자국 국민도 지금 다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더군다나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일본 광료가 하는 듯한 말을 저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정말 답답했고요. 이 대통령실은 진짜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오염수 문제 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예산으로 세금 들인 대통령실 예산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실인지 정작 묻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는 정부를 믿으라고 하는데 믿게 해줘야 믿죠.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3가지나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된 것도 없어요. 상주를 요구한 거죠.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상주가 아니라 방문이 더 좋다? 그럼 처음부터 왜 방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좀 거친 표현으로 깨지고 나서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국민들이 속이 타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원희룡 장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주도지사 때 이 오염수에 대해서 목소리 높일 때 얹고 요즘은 또 왜 안 보이십니까? 제주도에서 도지사 할 때랑 장관 할 때랑 저렇게 말했다고 요즘 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더니 이런 문제만 터지면은 뒤에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이제 이게 순기 전문 대통령과 장관들 진짜 속이 타는 부분입니다. 예. 네,
저런 모습 보이는 게 대통령 때문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자, 일본과 잘 지내가지고 미국과 삼가 뭐 군사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막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우리가 저지해야 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의 심기를 거스릴 만한 얘기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심기와 눈치를 살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김두수 대표, 제 시선은 지금 다른 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정부가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의 무책임, 무대책, 무시가 가져올 결과가 어떨 것인가. 어제 민방위훈련 제가 정말 걱정하면서 지켜본 게 왜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할까? 지금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 얘기 나오는데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나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정부가 나한테 신뢰를 줘야 내가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보안 회사에 돈을 줍니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 하나 하지 않는다. 정말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자꾸 쌓이게 되면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지켜주겠다는 신뢰가 없는데 저는 이 정부의 무대책, 무책임, 무능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운 겁니다. 제 시선은 거기에 있습니다. 뭐 아주 고전이지만 공자님도 그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 뭐 지금 같으면 이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 지도자와 국민들이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위험이나 어떤 사고 이런 거에 대한 뭐 대책이나 또 그 이후에 수습이나 이런 과정들 지켜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마음 아파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책임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도 무시해버리고 대외적으로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서 분명히 일본과 한국과 역사적 관계도 있고 미래지향적 관계 좋은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상호 두 국가가 신뢰를 좀 높여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그 나라의 대변인처럼 그 나라의 앞장선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설명하고 또 국내 정치도 그렇게 하는 저기 대통령실 예산으로 홍보 영상도 만들고 또 문광부는 거기에 대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뭐 그 동영상에 대한 클릭 수를 뭔가 이게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 10억이라는 예산도 그렇게 쓰고 있고 국민들은 어디를 믿어야 됩니까? 장성철 소장, 저는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윤석열은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극우로 치닫고 모든 것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카르텔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걸까? 뭐 극우 유튜버들을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네,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걸 또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동관 체제하에서 아니요,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들은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극우 만나는 거 뭐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자꾸 그쪽으로 생각이 경도가 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통합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수사, 검사로서의 경험이 대통령직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던 게 국민을 양쪽으로 둘로 쫙 갈라 세운 적폐 세력과 우리 정의로운 세력 이렇게 갈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나라가 어려울 때 대체로 국민들은 시스템을 걱정하고 어디 부분이 이렇게 부실해지고 나사가 빠진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지 한 사람, 구체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을 그렇게 다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보면 걱정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모아져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근데 걱정한다고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더 크게 걱정입니다. 데이비드 정님 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국민이 비통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비통은 비겁한 대통령입니다. 국제적으로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접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굳이 제가 소개를 하지는 않지만요. 일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죠. 김두수 대표, 김종욱 교수, 장성철 소장, 전혜연 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